판사님, 제 목숨 걸고 맹세해요. 우리 아들은 억울해요. 누가 죄를 뒤집어 쓰은 거예요. 법정에서 울부짖는 칠순 할머니. 그녀의 아들은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판사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재판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국도,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늦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그 적막한 도로 위로 눈이 부시도록 밝은 불빛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스포츠카 한 대였습니다. 새빨간색,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요란했어요. 운전석에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진, 대한민국 3대 재벌 중 하나인 태진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어요. 그의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동공이 커져 있었어요. 마약을 한 상태였죠. 태진은 핸들을 잡은 손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쿵, 쿵, 쿵. 차 안에는 귀가 터질 듯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크하하. 태진이 소리내어 웃었어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날아가는 것 같아. 속도계 바늘이 150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력이었습니다. 그 시각, 국도 반대편 차선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택배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는 박스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최수혁. 밤새 배달을 돌고 이제야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수혁은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어요. 피곤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퇴근하고 케이크를 사가기로 했었죠. 엄마, 깜짝 놀라시겠다. 수혁이 혼잣말을 했어요. 칠순 생신.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케이크에 용돈까지 준비했습니다. 수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도 한가운데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수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형체가 보였어요. 저게 뭐야?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길 가장자리를 비틀비틀 걷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 국도를 걷는 노인이라니. 수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위험하게. 수혁이 중얼거리며 속도를 줄였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서 불빛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스포츠카. 소음이 천지를 진동했어요. 수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차 왜 저래? 스포츠카는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달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진행 방향에는 노인이 서 있었어요. 안 돼. 수혁이 소리쳤습니다. 쾅! 귀를 찢는 충격음이 울렸어요. 스포츠카가 노인을 정면으로 치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꿈틀도 하지 않았어요. 수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스포츠카가 삐걱거리며 멈췄습니다. 노인을 치고 50m쯤 더 간 뒤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았어요. 수혁은 정신없이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피가 흥건했습니다. 노인의 눈은 이미 반쯤 풀려 있었어요.
수혁은 휴대폰을 꺼내 구급대에 전화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사고예요.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수혁이 위치를 알려주는 동안 스포츠카 문이 열렸습니다. 태진이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뭐 쳤어? 태진은 해롱해롱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피투성이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헉! 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술과 마약 기운이 한순간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혁이 태진에게 달려갔어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을 치고 그냥 가려고. 수혁이 태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진은 수혁의 손을 뿌리쳤어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놓으라고. 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혁은 태진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디 가려고. 구급차 올 때까지 여기 있어. 태진이 발버둥 쳤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나 태진그룹 아들이야. 손 떼면 넌 끝나. 수혁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재벌이면 사람 치어 죽여도 돼? 꼼짝 마. 수혁은 태진을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밧줄을 가져와 태진의 손을 묶었어요.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 태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분노에 이를 갈았어요. 이개 같은 놈. 너 죽었어. 태진은 묶인 손으로 어떻게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비서실장 번호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도련님, 이 시간에 무슨... 실장님. 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사고 쳤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 친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빨리 와서 처리해줘. 제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위치 보내세요.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진은 휴대폰을 쥔 채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태진은 중얼거렸어요. 수혁은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르신,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 곧 와요. 하지만 노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수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기랄. 수혁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검은색 밴이었습니다. 썬팅이 짙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밴 2대가 사고 현장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검은 양복 차림. 5명이었습니다. 수혁은 일어섰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수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자네가 목격자인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수혁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양복 남자 2명이 수혁의 양팔을 잡았어요.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혁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힘이 너무 셌어요. 비서실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혁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얼굴 괜찮네. 쓸만하겠어.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누군가 수혁의 뒤통수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퍽! 수혁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쓰러진 수혁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자 차에 태워 술 먹여서 음주운전으로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수혁을 질질 끌고 갔어요. 비서실장은 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묶인 밧줄을 풀어줬어요. 도련님, 일어나세요. 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실장, 나 어떡해. 사람 죽였어. 비서실장이 태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도련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겁니다. 태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진짜? 진짜 괜찮은 거야? 네, 도련님. 저만 믿으세요. 비서실장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밤, 그 국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억울하게, 처참하게, 수혁이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어요. 천천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어디지? 수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벽.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로 묶여 있었어요. 의자에 꽁꽁 묶인 상태였습니다. 뭐야 이게. 수혁이 소리쳤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 아까 그 남자들이었어요. 맨 앞에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소주병이었습니다. 깨어났나? 비서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날 왜 여기 가둬놓은 거냐고. 수혁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혁의 턱을 잡았어요.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 비서실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수혁은 턱을 잡힌 채로 비서실장을 노려봤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밤 사고 내가 낸 거야. 뭐? 수혁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노인을 쳤어. 뺑소니 치려다가 현장에서 잡혔고. 미쳤어? 내가 왜? 난 술 한 잔도 안 마셨어. 수혁이 악을 썼습니다. 비서실장이 피식 웃었어요. 그건 지금부터 만들면 돼. 비서실장이 손짓했습니다. 양복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한 명이 수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수혁이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한 명이 수혁의 입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소주병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혁의 입에 들이부었습니다. 꺼. 수혁이 발버둥 쳤어요. 소주가 목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수혁이 신음했어요. 비서실장이 빈 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병 더. 또 다른 소주병이 건네졌어요. 수혁의 입에 다시 들이부어졌습니다. 그만해. 수혁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병, 4병. 수혁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됐어. 비서실장이 손을 들었어요.
남자들이 물러났습니다. 수혁은 축 늘어진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수혁의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수혁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내 몸에서 술 냄새가 나. 혈중 알코올 농도도 충분히 나올 거야. 수혁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흐릿한 눈으로 비서실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수혁의 귀에 속삭였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 수혁의 눈동자가 떨렸어요. 내 어머니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 하지? 수혁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흐릿하던 정신이 순간 맑아졌어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 그 시장 건물 우리 회장님 소유야. 알고 있었어? 수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내 어머니가 그 가게에서 40년을 장사했지. 평생을 바친 가게야. 비서실장이 씩 웃었어요. 근데 그거 알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 문 닫게 할 수 있어. 뭐라고? 수혁이 더듬거렸어요. 건물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면 끝이야. 포크레인으로 가게 밀어버리는 거지. 비서실장이 손가락으로 수혁의 이마를 톡톡 쳤어요. 내 어머니 칠순이지? 그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떻게 될까? 수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마.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비서실장이 일어섰어요. 수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간단해. 내가 오늘 사고의 범인이 되는 거야. 내가 왜? 도련님 대신 죄를 뒤집었으면 내 어머니 가게는 안전해. 평생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어. 비서실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비서실장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내일 당장 가게 문 닫아. 내 어머니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수혁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시간 많이 안 줄게. 지금 대답해. 비서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수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0평생을 시장통에서 살아온 어머니. 새벽 4시에 일어나 떡볶이 국물을 끓이던 어머니.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도록 그 가게를 지켜온 어머니. 그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는 모습을 상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엄마. 수혁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손목시계를 봤어요. 10초 준다. 9, 8. 수혁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7, 6. 수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 4. 수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3, 2. 할게요. 수혁의 입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뭐라고? 안 들려. 비서실장이 귀에 손을 갖다 댔어요. 수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겠다고요. 내가 범인이라고 할게요. 제발 우리 엄마만 건드리지 마세요. 수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비서실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비서실장이 부하에게 손짓했어요. 풀어줘. 남자들이 수혁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수혁은 바닥에 털썩 쓰러졌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수혁을 내려다봤어요. 내일 경찰이 올 거야. 내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냈다고 자백하면 끝이야. 간단하지? 수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몸을 돌렸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어깨너머로 말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 바꿔서 딴소리하면 그땐 어머니 가게만 없어지는 게 아니야.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니도 없어질 거야. 알겠지? 수혁의 몸이 굳었어요.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수혁의 목소리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어요. 수혁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쳤어요. 엄마, 미안해. 수혁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새벽, 수혁은 경찰에 인계됐어요. 음주운전 뺑소니 치사. 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혁은 취조실에서 자백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했나? 수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네.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범행을 인정하는 거지? 네. 수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장통 떡볶이 가게에 김옥분 할머니가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된 최수혁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옥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옥분은 TV 앞에 주저앉았어요. 수혁아, 우리 수혁아. 옥분의 절규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웅장한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4호 법정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거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최수혁 사건의 첫 공판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방청석 맨 앞줄.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옥분이었어요.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혁아, 엄마 왔다. 옥분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피고인석에 수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수혁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 저렇게 됐구나. 옥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혁이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전원 기립, 정복을 입은 법원 경위가 외쳤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석 문이 열렸어요. 검은 법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민석 부장판사였어요. 45살.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젊은 부장판사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였어요.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만 판결했습니다. 온정이나 동정 따위는 없었어요. 그래서 피고인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검사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민석이 판사석에 앉았어요. 날카로운 눈으로 법정을 훑어봤습니다.
앉으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펼쳤어요. 사건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치사, 피고인 최수혁, 피해자 사망. 민석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수도 없이 봐온 종류의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측 기소 내용을 설명하세요. 민석이 검사를 바라봤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남자 검사였어요. 피고인 최수혁은 작년 10월 15일 새벽 2시경 경기도 외곽국도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피해자 김모 씨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다시 탑승해 후진하여 피해자를 재차 역과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수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적 없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가게가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인근 트럭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검사가 판사를 바라봤어요.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사형, 사실상 평생 감옥이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형이라니. 옥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석은 표정 변화 없이 검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석의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검찰 측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수혁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수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미리 정해진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변호인 측 할 말 있습니까? 국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호소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변호사는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참았어요. 국선 변호사치고는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니 더할 말은 없었어요. 민석이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옥분이 벌떡 일어서 있었어요. 두 손으로 앞좌석 등받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경위가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제발 한마디만. 옥분이 경위를 밀쳐냈어요. 그리고 판사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판사님, 우리 아들은 안 그랬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민석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판사님, 제 아들은 평생 술 한 방울 안 마셨어요.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해요. 옥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애가 술 마시고 운전을 해요? 말이 됩니까? 경위 두 명이 옥분에게 다가갔어요. 양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나가셔야 합니다. 나요? 나? 옥분이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젊은 경위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끌려가면서 외쳤어요. 판사님, 제 목숨 걸고 맹세해요. 우리 아들은 억울해요. 누가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늙은 것이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요. 옥분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경위들이 그녀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 옥분이 법정 문 쪽으로 끌려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옥분의 얼굴, 울부짖는 그 얼굴.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밤, 한강 다리 난간을 붙잡고 있던 어린 자신. 그때 달려와서 자기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사람. 그 얼굴이 지금 저 얼굴과 겹쳤어요. 야, 이놈아. 죽을 힘은 있고 밥숟가락 들 힘은 없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법봉을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 사람이, 저 할머니가. 민석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옥분이 법정 문 앞까지 끌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옥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판사님, 우리 아들은 착해요. 제가 30년을 키웠는데 제가 몰라요? 제발, 제발이요. 문이 닫혔어요. 옥분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눈앞이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 검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선고하시겠습니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 그 은인의 아들이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인은 아들이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석은 수혁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는 수혁.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죄를 지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눈빛, 두려움에 짓눌린 눈빛이었어요. 민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선고는 연기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판사님 무슨... 검사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민석이 검사를 제지했어요. 피고인의 자백 과정에 강압이 의심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판사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강압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석이 검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공판은 2주 뒤로 연기합니다. 민석이 법봉을 내리쳤어요. 탁! 패정합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복 자락을 휘날리며 퇴장했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리며 메모를 했습니다. 검사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수혁은 고개를 들어 판사가 사라진 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왜 연기한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수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꼈어요.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석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포장마차. 낡은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법복은 벗고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앞에는 소주잔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법정에서 본 그 얼굴, 울부짖던 그 할머니의 얼굴,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30년 전 기억과 겹쳐서요. 민석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30년 전, 1995년 겨울, 서울 외곽의 보육원,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15살 소년 민석은 그곳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였죠.
보육원 원장은 술만 마시면 아이들을 때렸어요. 밥은 늘 부족했습니다. 민석은 매일 배가 고팠어요. 매일 맞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18살이 되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해 겨울, 민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원장이 민석을 창고에 가뒀거든요. 사흘 동안 밥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원장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민석을 범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민석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민석은 창고 창문을 깨고 탈출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발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섰어요. 난간을 잡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까만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민석은 중얼거렸어요. 다 끝나겠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얼어붙었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민석은 난간을 넘었습니다. 발끝이 다리 가장자리에 걸쳤어요. 손만 놓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이 끝나요. 민석은 눈을 감았어요. 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손가락에 힘이 빠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놈아. 뒤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어요. 민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민석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뭐하는 짓이야? 여자가 악을 썼어요. 민석은 저항했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이놈이 진짜. 여자는 민석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죽고 싶어? 진짜 죽고 싶어? 민석이 울부짖었어요. 네, 죽고 싶어요. 살아서 뭐해요? 아무도 저 안 오네요. 여자의 눈에서 뭔가가 번뜩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철썩? 여자의 손바닥이 민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석은 멍해졌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놈아. 여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복수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고. 민석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민석을 난간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앉혔습니다. 앉아 있어. 여자가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안에서 떡볶이 한 팩이 나왔습니다. 먹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먹을 거예요. 먹으라면 먹어. 여자가 떡볶이를 민석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이쑤시개를 꽂아줬습니다. 배고프잖아. 눈만 봐도 알아. 며칠 굶었지?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먹어. 먹고 나서 죽어도 늦지 않아. 민석은 떡볶이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이쑤시개를 집었어요. 떡볶이를 하나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석은 울면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민석이 떡볶이를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올려다봤어요. 왜?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왜 저를 살려요?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나도 몰라. 그냥 지나가다 봤어. 여자가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있잖아. 여자가 민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야, 이놈아. 여자의 눈이 빛났어요. 죽을 힘은 있고 밥숟가락 들 힘은 없어? 민석은 말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는 알아. 여자가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죽으면 진짜 끝이야. 아무것도 못해. 내가 얼마나 억울하든 얼마나 화나든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살면 달라. 살면 뭐든 할 수 있어. 복수도 하고 성공도 하고 널 버린 놈들 코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어. 여자가 민석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살아. 살아서 이 더러운 세상에 보란 듯이 성공해. 알겠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여자가 일어섰어요. 민석의 손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일어나. 우리 가게 가자. 네. 오늘은 우리 가게 창고에서 자. 이렇게 추운 날 밖에 있으면 얼어 죽어. 민석은 여자의 손에 이끌려 걸었어요. 맨발이 시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민석이 물었어요. 김옥분이야. 너는? 강민석이요. 민석이? 좋은 이름이네. 옥분이 웃었어요. 그날 밤 민석은 옥분의 가게 창고에서 잤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요. 그리고 그 뒤로 석 달 동안 옥분은 민석을 돌봐줬어요. 매일 밥을 먹였습니다. 떡볶이도 주고 국밥도 주고. 야, 많이 먹어. 살 좀 쪄야지. 옥분은 매일 그렇게 말했어요. 민석은 그 석 달 동안 살이 붙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석 달 뒤 민석은 옥분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 학교 다시 다닐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 될 거예요. 옥분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판사? 우리 민석이가? 네. 저 같은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민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옥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꼭 그렇게 해. 아주머니가 응원할게. 민석은 그 뒤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갔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됐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옥분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게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시장이 재개발되면서 주소도 사라졌어요. 민석은 옥분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그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30년 전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 그 은인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민석은 포장마차에서 눈을 떴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은인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어. 민석이 중얼거렸어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석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옷벗을 각오해야겠어.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석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추운 겨울, 어린 시절 굶주리던 자신에게 따뜻한 떡볶이를 건넸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옥분이었어요.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관으로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정말 범인일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은 오래된 친구를 찾아갔어요.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 지금은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마동철이었습니다. 동철은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석이 맞은편에 앉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부장판사 나으리가 이런 데까지 웬일이야? 민석은 자리에 앉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부탁이 있어. 동철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어요. 음주운전 뺑소니, 자백한 피고인, 하지만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증거들. 그리고 가해자가 재벌 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까지요. 동철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태진그룹? 거기 아들이 문제 많다고 소문났는데.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들의 행적을 좀 뒤져줄 수 있겠나? 동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판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겠어. 민석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동철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대신 국밥 한 그릇 사야 한다. 이틀 후였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렸어요.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었어요. 옥부는 또다시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수혁이 피고인석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어머니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옥부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재판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마동철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한 여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석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새로운 증인이 출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이런 식으로 증인을 세우는 것은. 민석이 손을 들어 말을 잘랐어요.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여성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영이었어요. 사고 당시 태진그룹 회장실 소속 비서였습니다. 검사가 먼저 질문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을 아십니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지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지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사고 당일 밤 저는 비서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비서실장님한테 긴급 연락이 왔어요. 도련님이 사고를 쳤다고요. 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현장에 불려갔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봤어요. 태진 전무가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도요. 법정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고한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협박하는 것까지 전부요. 법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증언입니다.
증인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때 마동철이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의 사고 기록 영상을 화면에 담은 것이었어요. 박태진이 약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는 빨간 스포츠카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증거를 확인했어요. 이 자료를 법정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부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수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1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검사 쪽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태진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태진이 악을 썼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해. 전현 당장 입 막아. 법정 경위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진을 제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태진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나 태진그룹 아들이야. 손 떼면 다 죽여버린다. 태진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경위 한 명이 코피를 터뜨리며 쓰러졌습니다.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민석이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탁, 탁, 탁. 조용히 하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선두에 마동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어요. 박태진 전무님, 영장 나왔습니다. 동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살인교사, 증거조작,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동철이 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 차가운 금속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태진이 끌려가면서 악을 썼어요. 나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데? 너희 다 죽었어.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묵묵히 태진을 데리고 나갔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법봉을 들었어요. 오늘 재판은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 최수혁에 대한 기존 기소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옥분의 입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석이 수혁을 바라봤어요. 피고인은 추가 심리 때까지 석방 조치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옥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수혁아. 옥분의 비명 같은 외침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수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년 만에 듣는 석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옥분은 아들을 껴안았어요. 수혁아. 말보다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수혁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마동철이 다가와서 어깨를 툭 쳤어요. 고생했네, 청년. 수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년 전 따뜻한 떡볶이 한 접시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 그는 한 청년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태진그룹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비서실장은 어둠 속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실장,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회장님, 죄송합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 판사 누구야?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강민석이라는 부장판사입니다. 원래 원칙대로만 판결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처리해. 내 아들 감옥에 보낼 순 없어.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은 어둠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강민석? 비서실장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진정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석은 옷을 벗을 각오를 했어요.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0년 묵은 은혜를 갚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불이 붙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체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는 난리가 났어요. 뉴스마다 태진그룹 아들의 구속 소식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재벌 3세 박태진, 뺑소니, 살인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충격적 진실. 인터넷에서도 난리였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재벌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았나? 저런 놈은 사형시켜야 해. 여론이 들끓었어요. 하지만 태진그룹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태진그룹 본사 회장실. 박정호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살.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는 대한민국 3대 재벌 중 하나를 이끄는 남자였습니다. 맨손으로 사업을 일궈 여기까지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아들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태진은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아이였죠. 정호 회장은 그런 아들을 감싸왔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쳐도 돈으로 무마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변호인단이 도착했습니다. 정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여보내.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었어요. 한 시간에 수백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선임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증인의 증언과 영상 증거가 너무 결정적입니다. 정호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거야?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증인 한지영을 압박해서 증언을 번복시키거나 영상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 변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포장마차였어요. 마동철이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석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동철이 말했어요. 태진그룹이 가만히 있겠어? 변호사들 총동원해서 빠져나오려고 할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더 확실한 증거. 동철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민석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지영 증언만으로는 부족해. 저쪽에서 증인을 협박하거나 매수하면 끝이야.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물증이 필요해. 민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고 당시 태진이 몰던 스포츠카. 그 차에 뭔가 남아있을 거야. 동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차는 이미 폐차됐을 거야. 재벌들이 증거인멸을 안 했겠어? 그래도 뒤져봐야지.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동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한번 파볼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철은 사건 현장으로 향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국도. 1년 전 사고가 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도로 옆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어요. 이런 데서 사고가 났으니 목격자가 없었겠지. 동철이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논둑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리어카에는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동철이 다가갔어요. 어르신, 실례합니다. 노인이 멈춰섰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저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동철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물어보실 건데요? 혹시 1년 전에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 난 거 아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그거요. 기억하지요. 그날 밤에 엄청 시끄러웠어요. 동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뭐가 시끄러웠는데요? 할머니가 논둑에 앉았어요. 동철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이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폐지 주우러 나왔었거든요. 새벽에 다녀야 경쟁이 덜하거든. 네, 그래서요? 근데 저 도로 쪽에서 쾅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랐지요. 할머니가 도로 쪽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뭘 보셨어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빨간 차가 있었어요. 번쩍번쩍한 고급차요. 그 차가 뭔가를 치고 섰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검은 차들이 왔어요. 벤 같은 거요. 2대였나? 동철의 눈이 커졌어요. 검은 벤이요? 네. 거기서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뭔가를 막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서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가요? 그 빨간 차를 어디론가 실어 갔어요. 큰 트럭이 와서요. 동철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트럭이요? 레카차요? 레카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차를 싣고 가는 거요. 할머니가 손짓을 했어요. 그 트럭이 저쪽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도로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거긴 공장지대예요. 폐차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동철은 어르신에게 거듭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차를 몰아 할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허름한 공장지대가 나타났어요. 녹슨 철제 담장, 폐차된 차들이 쌓여 있는 공터. 동철은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차장이 여기 있군. 동철이 중얼거렸어요. 폐차장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수 폐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차장 안은 어수선했어요. 찌그러진 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만치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동철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구야?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배가 불룩 나오고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폐차장 사장이었습니다. 뭐야? 손님이야? 사장이 동철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동철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찰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사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경찰? 무슨 일인데요? 1년 전에 빨간 스포츠카 하나 들어온 적 없어요? 새벽에요.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차 없는데요. 기억 안 나요. 동철은 사장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동철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저씨,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라고요? 사장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 차 어디로 갔어요? 눌렀어요? 동철이 압박했어요. 모른다니까요. 사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동철은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낡은 금고가 있었어요. 동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 금고 안에 뭐가 있어요? 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그냥. 동철이 금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장이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거기 손 떼면 안 돼요. 동철이 사장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금고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뭐야? 동철이 물었어요. 사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드라이버였습니다. 열어. 안 열면 내가 연다. 사장은 한참을 버텼어요. 하지만 동철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사장이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동철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현금 다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색 칩이었습니다. 동철이 그걸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사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사고 기록 칩이지? 동철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차에서 빼돌린 거지? 증거 인멸하라고 시켰는데 이건 몰래 챙겨둔 거야. 나중에 더 뜯어먹으려고. 사장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동철이 칩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도둑놈 욕심이 사람을 살리네. 동철은 사고 기록 칩을 손에 쥔 채 폐차장 사장을 내려다봤어요.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사장이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동철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태진그룹 비서실장이요.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차 한 대 처리하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동철이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처리했어? 네. 차는 바로 눌렀어요. 앞차기로 찌그러뜨렸죠.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 칩은 왜 남겨뒀어? 동철이 손에 든 칩을 흔들었어요. 사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요. 솔직하게 말해. 안 그러면 증거인멸방조로 같이 들어가. 동철이 압박했어요. 사장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어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차를 앞차기에 넣기 전에 안을 뒤졌거든요. 혹시 돈이나 뭐 건질 게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때 사고 기록 장치를 발견했어요.
요즘 고급차에는 다 달려있잖아요. 사장이 손을 비볐어요. 호기심에 뽑아봤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완전 대박이더라고요. 동철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뭐가 찍혀 있었는데 운전자 얼굴이요. 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모습, 그리고 사고 나는 순간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사장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태진그룹 아들이었어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걸 빼돌린 거야. 나중에 협박하려고. 네. 사장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거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재벌한테 한 달에 얼마씩 뜯어먹으면 되니까요. 동철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협박했어? 아니요. 무서워서 못했어요.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벌한테 잘못 건드렸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고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언젠가 써먹으려고요. 동철은 한참 동안 사장을 내려다봤어요.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욕심 덕분에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서 1년을 썩었어. 죄송해요. 사장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줄은. 동철이 사장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 경찰서 가자. 네. 저를 잡아가는 거예요?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연하지. 증거인멸방조의 협박 목적 증거 은닉. 죄가 한두 개가 아니야. 동철이 사장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었어요. 아야야야. 살살 좀 해요. 사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철은 사장을 끌고 폐차장 밖으로 나왔어요. 폐차장 밖에는 동철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철은 사장을 뒷좌석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주머니에서 칩을 꺼냈어요. 작고 검은 칩.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은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마동철이야. 무슨 일이야? 뭐 찾았어? 민석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동철이 씩 웃었어요. 대박이야. 사고 기록 칩 찾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숨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진짜야? 사고 당시 영상이 다 들어있대. 태진이가 약에 취해서 운전하는 것까지. 민석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철아, 고맙다. 고마워하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동철이 말했어요. 이거 가지고 법정에서 확실하게 끝장내야지. 알았어. 빨리 가져와. 알았어. 지금 간다. 동철은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 민석은 책상 앞에 앉아 칩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 차 안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운전석에 박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약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어요. 태진이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크하하. 영상 속에서 태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100km, 120km, 150km.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갑자기 화면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도로 위를 걷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태진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아니, 밟을 수 없었어요. 반응이 늦었거든요. 쾅! 충돌음이 울렸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사고 후 태진이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리는 모습, 그리고 어디선가 검은 밴들이 도착하는 모습,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들이 수역을 폭행하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수역이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치는 모습, 남자들이 수역의 입에 억지로 술을 들이붓는 모습.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악마 같은 놈들. 민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민석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동철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이거면 태진이는 물론이고 비서실장까지 다 잡아넣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동철이 물었어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당장 법정에서 공개한다. 민석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이 영상을 전 국민이 보게 할 거야. 재벌이라고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동철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확 끝장내자. 나도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갈 것 같다. 민석이 동철의 어깨를 잡았어요. 동철아, 진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어. 동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대신 이거 끝나면 소주 한 잔 사야 한다. 10잔이라도 살게. 민석도 웃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진그룹 회장실. 박정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변호사들은 상황이 어렵다고만 했어요. 여론은 등을 돌렸습니다. 정호 회장은 난생 처음으로 막막함을 느꼈어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야? 폐 차장 사장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정호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 사고 기록 칩을 빼돌려서 숨겨뒀던 것 같습니다. 그걸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정호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고 기록 칩이라고? 거기 뭐가 찍혀 있는데?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도련님이 운전하는 것부터 저희가 현장을 정리하는 것까지. 정호 회장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끝났어. 정호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야. 정호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각, 서울 구치소, 독방에 갇힌 박태진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형광등. 태진은 난생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겠지. 태진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태진은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독방에는 태진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창밖의 달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1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있던 수역이 무죄로 풀려날 거예요.
30년 전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아들. 그 아들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한강 다리 난간을 붙잡고 있던 자신. 그때 달려와서 자기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옥분. 뜨거운 떡볶이를 먹이며 호통치던 그 목소리. 야, 이놈아. 죽을 힘은 있고 밥숟가락 들 힘은 없어. 민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 내일 아들 돌려드릴게요. 민석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2차 공판일이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 있었어요. 취재 차량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도 구경하러 나왔어요. 오늘 판결 어떻게 될까? 재벌 아들 감옥 가겠지? 글쎄, 돈 있으면 다 빠져나오던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이 재판에 쏠려 있었어요. 오전 10시 304호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방청석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맨 앞줄에 옥분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따라 흰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옥분 옆에는 마동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철이 옥분의 손을 토닥였어요. 어머니, 오늘 다 끝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수혁이 앉았어요. 수갑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수혁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수혁이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옥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혁도 미소를 지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박태진이 앉아 있었어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태진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확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감옥밥이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태진 옆에는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소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원 기립. 법원 경위가 외쳤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석 문이 열렸어요. 강민석 부장판사가 검은 법복을 휘날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호해 보였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판사석에 앉았어요. 앉으세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어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본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겠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납니다. 민석이 검사를 바라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검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손짓했어요. 법정 한쪽에서 대형 화면이 내려왔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지? 화면에 뭘 보여주려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지금부터 사고 당시의 영상 기록을 재생하겠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 영상이라고?
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없어. 다 없앴다고. 변호사가 태진을 붙잡았어요. 도련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태진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밤, 차 안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운전석에 박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입가에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약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어요.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봐. 완전 약에 취했잖아. 어떻게 저런 상태로 운전을 해?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태진이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100km, 120km, 150km. 크하하. 영상 속에서 태진의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갑자기 화면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도로 위를 걷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이. 피해. 하지만 영상 속의 태진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반응이 늦었습니다. 쾅! 충돌음이 울렸어요.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사고 후 장면이었습니다. 태진이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뭐야? 뭐 쳤어? 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검은 밴 2대가 도착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이 수혁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아, 이게 뭐야? 나. 수혁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수혁을 둘러쌌어요.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발길질이 쏟아졌어요. 수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수혁의 비명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을 저렇게 때려? 완전 폭력배들이잖아.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영상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남자들이 수혁의 입을 억지로 벌렸어요. 소주병을 들이부었습니다. 꺼! 수혁이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1병, 2병, 3병. 수혁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내 몸에서 술 냄새가 나. 혈중 알코올 농도도 충분히 나올 거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 내가 오늘 사고의 범인이 되는 거야. 방청석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게 뭐야? 완전 조작이잖아. 저 나쁜 놈들.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를 눌렀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이 법봉을 내리쳤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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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겨우 조용해졌어요. 민석이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은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태진. 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재생된 영상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석이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이 영상은 사고 차량의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미 진위 확인을 마쳤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감정 결과 영상의 조작의 흔적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태진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박태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이 본인임을 인정합니까? 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했어요. 아, 그래. 내가 했어. 내가 그 노인 쳤어. 태진이 악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다고. 나 태진그룹 아들이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 당장 전화하라고.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빼줘. 경위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진을 제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태진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나, 놓으라고. 나한테 손 떼면 다 죽여버린다. 태진이 수갑찬 손을 휘둘렀어요. 경위 한 명이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민석이 법봉을 세게 내리쳤어요. 탁! 피고인을 제압하세요. 경위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태진을 바닥에 제압했어요. 태진이 바닥에 얼굴을 눌린 채로 악을 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살려줘. 제발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청석에서 박정호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버린 거였어요.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태진의 절규가 법정에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태진. 태진이 바닥에 눌린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음주운전 치사, 증거 조작, 무고, 협박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20년, 20년이래. 잘됐다. 쌤통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울부짖었어요. 싫어. 싫다고. 나 감옥 안 가. 안 간다고. 하지만 경위들이 태진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어요. 태진의 절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석이 수역을 바라봤어요. 수역은 피고인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역. 수역이 고개를 들었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수역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게 점점 커졌어요. 곧 법정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옥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피고인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위들이 막으려 했지만 민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옥분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수여가, 수여가. 옥분의 절규가 법정에 울렸어요. 내 아들, 내 새끼. 옥분은 아들을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역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수역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옥분이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미안하긴. 내가 뭐가 미안해. 살아있어서 고마워. 살아있어서. 옥분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방청석에서도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판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 그 은인의 아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30년 동안 갚지 못했던 은혜. 오늘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법봉을 들었어요.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탁! 법봉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법복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어요. 재판이 끝난 뒤였습니다. 법정 밖은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최수혁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재벌가를 상대로 이기신 심정이 어떠세요? 기자들이 사방에서 외쳤습니다. 수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옥분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죄가 없었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어요. 옥분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하늘은 알았어요. 진실을 알았어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님한테 감사해요. 형사님한테도 감사해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를 눌렀습니다. 그 시각 법원 건물 뒤편이었어요. 민석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법복을 벗고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끝났어. 민석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가슴속에 무거웠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갚지 못했던 은혜. 오늘 드디어 갚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판사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민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동철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헐떡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야, 왜 혼자 빠져나와? 동철이 민석의 어깨를 툭 쳤어요. 기자들한테 인터뷰 좀 하지 그랬어. 오늘 내가 주인공인데.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주인공은 나 아니야. 수혁이랑 그 어머니지. 에이, 겸손하긴. 동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안 나섰으면 어떻게 됐겠어. 수혁이 평생 감옥에서 썩었을 거야.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동철이 말했어요. 태진그룹 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보복이 올 수도 있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괜찮아? 걱정 안 돼? 동철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동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판사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억울한 사람을 구하려고야. 민석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러다가 옷 벗으면 벗는 거지. 후회 없어. 동철이 한참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야, 너 진짜 멋있다. 내가 봐온 판사 중에 제일 멋있어. 민석도 웃었어요. 술이나 사줘. 오늘 약속했잖아. 알았어. 오늘은 내가 쏜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감 있는 곳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동철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수고했어. 동철이 말했어요. 너야말로.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를 원샷으로 비웠어요. 좋다. 동철이 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마시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1년 동안 목에 걸린 게 내려가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삼겹살을 뒤집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있잖아. 동철이 말했어요. 그 폐차장 사장 말이야. 응, 왜? 그놈이 욕심 안 부렸으면 증거 못 찾았을 거야. 동철이 고기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 나쁜 놈 욕심이 결국 사람을 살린 거잖아. 민석이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민석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나쁜 놈들도 결국 제 발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맞아.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은 알고 있다더니 진짜 맞는 말이야.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시각 서울 구치소였어요. 박태진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태진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20년. 앞으로 20년을 여기서 살아야 해요. 태진은 29살이었습니다. 출소하면 50살 가까이 될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태진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왜 안 와? 태진은 아버지가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면회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태진은 버려진 거였어요. 아버지한테, 가족한테, 세상 모든 사람한테.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태진은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나 무서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독방에는 태진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어요. 같은 시각, 태진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어요. 박정우 회장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어둠 속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정우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어요. 이사회에서는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들어왔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우 회장은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내와 태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진이 5살 때 찍은 거였어요.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죠. 여보. 정우 회장이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내가 태진이를 잘못 키웠어. 정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돈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알았어. 정우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었어. 정우 회장의 어깨가 떨렸어요. 차가운 회장실에 그의 흐느낌이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벌 3세 박태진, 징역 20년 확정.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충격적 범죄. 태진그룹 회장, 책임지고 사퇴.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또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네.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저 판사 진짜 대단하다. 여론은 민석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시장 골목이었어요. 낡은 간판이 걸린 가게가 있었습니다. 옥분인의 떡볶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고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가득했어요. 뉴스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가게래. 할머니 떡볶이 먹어보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옥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나와요. 옥분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울렸어요. 수혁은 어머니 옆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어요. 여기 떡볶이 나왔습니다. 순대도 나왔어요. 수혁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1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영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옥분과 수혁만 남아 있었어요. 수혁이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수혁아, 옥분이 불렀습니다. 네, 엄마. 오늘 손님 많았다. 옥분이 웃었어요. 네, 정신없었어요. 수혁도 웃었습니다. 옥분이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수혁아. 네. 엄마가 미안해.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엄마 가게 지키려고 1년이나 감옥에서. 수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수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엄마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엄마. 수혁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돼요. 옥분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그래. 두 모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옥분과 수혁이 문 쪽을 바라봤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강민석이었어요.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사님? 민석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옥분은 얼른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오시다니. 민석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냄비. 3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민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옥분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눈빛. 민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 민석이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옥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기억이라뇨?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이에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죠. 옥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15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원을 탈출했어요. 배가 고프고 춥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죠. 옥분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그 아이는 한강 다리 난간에 서 있었어요. 뛰어내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죠.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와서 그 아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옥분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죽을 힘은 있고 밥숟가락 들 힘은 없어?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아이가 저예요, 어머니. 민석이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저를 살려주셨어요. 옥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옥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아이가, 내가 그 아이였어? 옥분이 민석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맞아. 옥분이 울먹였어요. 그날 밤, 다리 위에서 한 아이를 끌어내렸지. 떡볶이 먹이고, 쪽방에서 재웠지.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아이였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민석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밥 먹여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민석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공부해서 판사가 됐어요. 수혁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와 판사님, 30년 전에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이 자신을 살린 거였습니다. 수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옥분이 민석을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 옥분은 민석을 자기 아들처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울었어요. 살아있었구나. 잘 컸구나. 민석도 옥분을 꼭 안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가게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옥분이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민석은 떡볶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얼어붙은 몸을 녹여줬던 바로 그 떡볶이였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에요. 민석이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아요. 옥분이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먹고 힘내. 옥분이 민석의 그릇에 떡볶이를 더 담아줬어요. 내가 살아서 이렇게 찾아와 줬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한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은혜야? 옥분이 손을 저었습니다. 넌 판사가 돼서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했잖아. 그게 은혜 갚은 거야.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민석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수혁 씨를 구한 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수혁이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민석이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요. 저도 수혁 씨 어머니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요. 민석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30년 전에 저한테 밥 한 끼 주셨어요. 그 밥값을 이제야 갚는 거예요. 옥분이 웃었어요. 밥값치고는 너무 크다. 아니에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숨값이에요. 어머니가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동철이 들어왔어요. 손에 소주 2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 나 빼고 파티야? 동철이 씩 웃었어요. 나도 끼워줘. 옥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어서 와요. 동철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자, 다 들어. 4사람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수혁 씨 무죄 석방을 축하합니다. 동철이 외쳤어요. 건배. 짤랑. 4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옥부는 연신 음식을 내왔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 테이블 위가 가득 찼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옥분이 연신 음식을 권했습니다. 민석은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 같은 사람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민석은 소주잔을 들었어요. 어머니. 옥분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저 이제 죽을 생각 안 합니다. 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떡볶이 맛 오래오래 보려면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래. 오래오래 살아. 오래 살아서 떡볶이 많이 먹어. 옥분이 민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고마워. 찾아와줘서 고마워. 민석도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어머니.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달빛이 작은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4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혁이 어머니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이제 걱정 마요. 내가 잘할게요. 옥분이 아들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믿어. 동철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야, 이제 걱정 끝이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4사람은 다시 잔을 들었어요. 앞으로의 행복을 위하여. 짤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죽으려던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을 살린 건 떡볶이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소년은 판사가 되어 돌아왔어요. 은인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이렇게 돌고 돌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30년이 걸리더라도요. 가게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달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요. 옥분이 중얼거렸어요. 하늘은 알고 있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더니 진짜였어. 옥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옥분의 감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시작된 인연은 30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